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최저임금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말 그대로 가장 낮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최저와 최고로 비유될 만큼 간극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최선의 설득과 공감이 있느냐를 국민들은 지켜볼 텐데요. 오늘 이 과정을 오랫동안 이끌어왔었던 전문가와 함께 최저임금 협상을 둘러싼 문제들 짚어봅니다. 목요일은 회계, 세무 관련 정보와 지식을 이야기로 전해드리는 똑똑한 경제생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과 모레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일정이 벌써 빠듯해졌는데요.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을 바꾸지 않았고요. 또 재계는 현행 6,030원을 동결한다는 입장 역시 바꾸지 않았습니다.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각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서 협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과정으로 풀어가야 할까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최저임금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서울대 경영대학 최종태 명예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최저임금의 접점 계속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과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 노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상황과 또 내용 좀 짚어주시죠.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합니다. 그래야만 이 협상 타협이 될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은 그 노동 상품의 가격인 임금은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 타협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네. 당사자들이 이 협상 타협이 안 될 때 최저임금은 법정 임금이기 때문에 네. 그 위원이 그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네. 심의 구간을 설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대개는 다 이 심의 촉진 구간에서 정해지는 걸 따라가고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대부분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노사가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여태껏 대개 심의 그 촉진 구간을 설정해놓고 네. 거기서 이제 협상 타협이 좁혀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완전히 노사가 합의를 되는 수도 있고 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때는 공익위원이 중재가 해가지고 그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법정이기 때문에 합의 기구로서 이루어지지만도 그게 완전 전체적인 합의가 아니고 네. 다수결 합의이기 때문에 네네. 노사 양측과 공익기관 간에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차이가 있을 때에 공익기관이 상당히 중간돼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예. 자, 지금 6,030원 동결 또 1만 원 인상 이 팽팽한 가운데 제시된 심의 촉진 구간이 6,253원에서 6,838원 사이입니다. 대략 네, 그렇죠. 대략 6,250원에서 6,840원 사이인데 이 상한선 구간 폭이 지난해 3배 가량 한 10% 가까이 되고요. 또 노사는 이건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지금 양측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협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있는데 기존과 봤을 때 좀 넓어진 이 폭 어떤 문제는 없나요, 교수님?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심의 촉진 기관을 설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고 네네. 넓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팽팽하게 종래보다도 더 맞서가 있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넓어진 것을 이제 점점 좁혀가지고 네. 건접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동선을 봐서 타당한 점을 찾는 거
이것이 그 최저임금위원회의 그 합의 기구의 그 장점이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넓어진 것 역시 이 갈등의 폭이 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정의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최저임금이 한 30%대다. 즉 상한선을 적용해도 2016년 기준에서 혼자 버는 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의 한 85%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견해의 차이가 있죠. 생계비가 1인당 근로자 미혼자죠. 네네. 167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왔는데, 네. 그게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경영자 측은, 즉, 사용자 측은, 그것은 평균, 생계비고, 네. 평균 생계비를 계산할 때는 근로자들 중에서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대기업 같은 데서는, 월, 700만 원, 800만 원 받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167만 원이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주로 대상이 되는 하위 근로자 25%는 네네. 생계비가 102만이면 된다. 이렇게 네. 이제 계산을 내놓고 있고, 또 복지부에서는 그보다 더 낮게 60만이면 된다. 이렇게 견해가 있습니다. 네. 생계비는 이거 다른 공산품과 달라서 결국 보는 견해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것은 서로 의견을 내서 타협을 하고 좁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역시 교수님이 지금 일관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물건처럼 정확하게 계량화되어 있고 수량화되어 있는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평균치라던가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정책적 목표인데 이게 달성됐으면 소득분배 개선분 같은 부분들은 좀 빼면 되지 않겠느냐. 그냥 정책적 목표 달성액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소득분배 개선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이야기 또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소득 개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득분배 개선분이요. 네. 네, 소득 개선 부분은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이런 제시가 없죠. 네.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그동안 거군요. 우리나라가 네. 너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서 네. 소득 수준의 격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 이외에 이 기준을 넣어서 하도록 하자 네. 해서 되는 것이고 네네.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달성되었다 하는 것이 경영자의 입장입니다. 네. 그 당시에 합의되는 것으로 봐서는 달성되었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로자 측에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준을 댔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이 노동상품의 가격인 임금은 농산품과 같이 가격 결정에서의 원가 계산에서 합의를 모두 다 일치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제시해놓고 네네. 상황을 조정해서 타협을 보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최선책 혹은 차선책, 이 최고나 최저가 아니라 최선책,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지금 노동계가 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1만 원이라기보다는 이 1만 원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기존의 좀 저임금 문제의 실태를 좀 환기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고요. 재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들면서 6,030원 동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한데 이 양측 입장 보시면 지금 노사정 위원장도 하셨고 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000원과 6,030원 동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측 입장 다 옳은 겁니다. 네. 양측 다 옳은데 이제 이 점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적인 특수사정, 네. 한국적인 실정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걸 결정할 때에 현실을 존중하고 그렇게 주어진 조건을 중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다. 네.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네. 하한선은 임금은 노동상품이니까 네네. 그 노동상품의 생계비입니다. 네. 하한선은 생계비 이상 줘야 된다. 네네. 그리고 상한선은 결국 기업의 지불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생산성하고 관련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한선과 상한선 범위 속에
임금 내가 결정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네. 그러한 그 하한선과 상한선 중에서 중위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 하한선과 상한선 범위 안에서 네. 시장의 임률, 동종 타 산업의 또 동종 타 업종의 임금 인상을 비교해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그 중위선이고 노동시장의 시세입니다. 네네. 다시 말하자면 생계비 그리고 기업의 지불 능력, 노동시장의 시세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결국 결정은 밑에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은 임금은 특히 최저임금은 이러한 하한선과 상한선 속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하한선, 상한선 밖에 있는 비정상적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의미에서 더 그렇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최저임금이 생계비가 안 된다는 거, 생계비가 하는 것이 하한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하한선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리가 네. 있다는 겁니다. 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네네. 그 다음 또 상한선, 기업의 지불 능력을 벗어난다는 것도 맞습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되는 업종들이, 기업체들이 대개 중소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 고용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네. 그 중소기업 중에서 최후 명맥을 유지하는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이 상당히 양극화가 심하죠. 예. 노동에 대한 양극화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해서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맞습니다.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한계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그것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합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의 대개 고용을 유지해주고 한계 기업은 중소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네. 이 사람들로 봐서는 도저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벗어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으로 봐서는 상한선을 벗어나는 거고 노동 입장으로 봐서는 하한선을 벗어나고 임금이 그 하한선과 상한선 속에 결정돼야 되는데 그 벗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예.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네네. 그런 한국적인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공동선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현실을 존중해서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치적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합리적 대법은 전부 다 근거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정치적 결정이 결국 노사 양타들이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서 정치 단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결국 그 결정 자체가 협상과 타협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이 외부 정치 단체가 인기 영향적인 정치 결정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네. 지금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외부 정당들이 정치적 인기 영향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 농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좀 바로잡아줘야 된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타협과 협상을 하는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결국 공동선을 존중하고 현실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 공익을 존중하는 여기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보사 양 당사자들은 역시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익이익은 전문가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네. 오히려 공익이익만 결정자고 네. 노사 양타자들은 의견만 제시해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같이 이중 구조가 막 심하고 양극화하고 비슷성적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본 데는 공익위원과 전문위원들의 그 의견 제시를 굉장히 존중해서 네네. 이것이 정치적 타협을 이 정치 타협은 정당 정치적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협상과 타협으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최저임금이 상당히 벽기능보다도 순기능을 많이 발휘해 왔는 겁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임금이라는 노동의 가격이라는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결정되는 합리성이 한국 사회는 지금 없는 상황. 이 정치적인 논쟁. 예.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위원들이 말한 이 촉진 구간,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어떤 약간 전문적인 의견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을 정해 놓으면 일괄 적용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문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역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시행되는 사례이긴 한데 지역 간 차등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규모 간 차등 이런 차등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차등에 달리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좀 시간감이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 결정의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그 근로자 생계비 아니겠습니까? 생존. 예, 사실은 목적이죠. 예. 기준은 뭐라 그래도 인간의 생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생존에 대한 책임은 1차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네네. 2차 책임은 가족한테 있습니다. 3차 책임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이걸 기업에, 그것도 영역 없는 중소기업에 한기기업에 떠넘긴다는 것은 이건 타당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본 데는 근로자 생계를 위한 보전, 보통성은 자꾸 그 대신 임금으로 통해가지고 결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그 보통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말씀하시나요? 차원에서 네네. 근로복지적인 차원에서 보통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근로 촉진, 근로 장려 세제 정책, 네네. 소위 말하는 EITC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결국 근로자들의 생계에 대한 보통성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기본소득 같은 것도 해당될까요, 교수님? 네? 지금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일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일종의 그런 네. 복지는 제일 좋은 복지가 한계된 것은 근로복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다 줘버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근로를 촉진해서 복지는 가장 중요한 복지는 성장 복지가 되려면은 네네. 근로 노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 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지를 혜택해 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근로장려 세제 제도입니다. 예. 결국은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 네.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세제로 혜택 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EITC가 그럽니다. 예.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상한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 또 정부가 나서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이 복지 확충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부담도 고려하는 부분들 이런 합리성 사이에서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론 얘기해 주셨고요. 당장은 결국은 최저임금이 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교수님. 아이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또 자꾸 이것이 정치화돼가지고 외부 세력이 이용하고, 그 정치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거, 그건 참 좋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노동자의 삶을 또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부분까지 고려되는, 그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한제 한에서의 합리적인 결정을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언론계에서도 그런 점에서 자꾸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또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죠. 서울대 경영대학 최종태 명예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예, 어려운 얘기도 자꾸 듣고 또 퀴즈처럼 함께 풀다 보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고요. 정동극장 전통공연 20년 내공 총집결된 기획공연입니다. 가운 티켓도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또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게임 하나가 뭐길래 전 세계에 이 게임 매니아가 생겨났습니다. 포켓몬고인데요. 오늘 언론에서도 속초로 이 게임을 하러 몰려가는 사람들 얘기 많이 다뤘죠. 벌써 1억 명이나 그 게임을 다운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나온 지는 오래된 기술이지만 그간 특별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한 이 기술이 활용됐기 때문인데요.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가상현실 VR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현실 세계에서 3D 그래픽이나 별도의 영상 또 체험을 덧대는 방식인데요. 이 기술이 뭘까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더욱 다양한 정보나 스토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한때 화제가 됐던 구글 글래스가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돌아다니면 가게 앞을 지날 때 가격 정보나 평가 등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사람 얼굴에 아이디나 전화번호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본격적으로 구현되진 않았습니다.
현실에서의 경험을 더욱 강하게 증가시켜주는 이 기술. 가상현실 VR과 융합현실 MR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알려진 이 기술. 포켓몬고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이 기술 뭘까요? 영어, 한글 모두 정답입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이오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 7회 신규 취향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한 걱정이 반영됐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조금 이르다 싶은데 전력 수급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블랙아웃 걱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단계 사업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불편한 진실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경제 톱 뉴스 2대12 권서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성장률도 낮췄는데 예상대로 금리도 오늘 동결됐죠? 네, 오늘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날이었는데요. 기준금리를 지금의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에 예상을 깨고 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잖아요. 네네. 그때 사상 최저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었고 역시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 배경으로 한은이 제시했던 게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크다 이런 거였는데요. 네. 일단 지난달에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당분간 그 효과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겁니다. 정부가 마련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도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닷컴 버블 붕괴와 미국 9.11 테러가 겹쳤던 2001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같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2달 연속 금리를 내린 적은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온 수출 지표나 산업생산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네. 또 가계부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기준으로 667조 5천억 원인데요. 이게 전달보다 6조 6천억 원 늘었거든요. 여신 심사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도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진정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대출 증가는 뻔하니까 추가 인하에 좀 부담은 상당했겠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동결될 거다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 좀 낮췄더라고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8%에서 2.7%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4년에 3.3%를 기록했다가
작년에 2.6%로 떨어졌거든요. 네. 올해 2.7%를 기록하면 2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도 3%에서 2.8%로 낮췄는데 네네. 석 달 만에 다시 내린 겁니다. 올 들어서만 1월, 4월, 7월 이렇게 세 번이나 낮췄는데요. 작년 1월에 처음 이 2006년 경제성장률 발표했을 때 3.7%로 제시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무려 1.1%포인트나 낮아진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하향 조정한 이후로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복세가 굉장히 더디다 이런 점들을 좀 꼽았습니다. 이렇게 낮췄는데도 여전히 민간연구소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네. 지금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5%를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은 2.3%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중앙은행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성장률 뉴스 보시면서 경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0.1 낮아지는 게 뭔가 하실 텐데 이 0.1%에 수만 개, 정확하진 않지만 수만 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추가 금리 인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텐데요. 일단 하반기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영국 중앙은행이 추가 통화 완화를 예고한 상태고 일본도 최근에 치러진 참여 선거에서 자민당하고 열린여당이 승리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푸는 이 아베노믹스에 더 속도를 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가 돈을 풀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 위주로 이 연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로 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로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떡하나 걱정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올여름에 날씨가 이르게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폭염주의보도 여러 번 내렸는데 전력 수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경기와 강원, 영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니까 집에서도 에어컨 트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170만 킬로와트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무더위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일에는 최대 전력이 7,28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작년 여름철 최대 전력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폭염 같은 이상기온으로 냉방 수요가 만약에 급증하게 되면 이 최대 전력 수요가 8,370만 킬로와트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전력망이 다운되는 블랙아웃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엄청난 혼란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정부는 올해는 이런 블랙아웃은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랙아웃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테러로 이용되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정부는 자신만만하네요. 배경이 있습니까? 올해 여름철 최대 전력 공급을 9,210만 킬로와트 이렇게 최대 전력 수요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일단 신규 발전기가 준공이 되면서 작년보다 전력 생산이 250만 킬로와트 늘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해도 예비력을 1,040만 킬로와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력이 늘어도 전기 품어줄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1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하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대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도 이상의 원칙으로 하되 2도 이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학교나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또 대중교통도 자체적으로 좀 적정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낮게 설정하면 정말 환절기를 겪는 듯하게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적정 온도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예, 상반기에 주택 매매의 거래량은 좀 줄었네요. 네, 요즘 매일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낸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이 총 46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4% 줄어든 건데요. 이 작년과 비교해서 4분의 1가량이 감소하긴 했는데 워낙 작년에 크게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예년 수준 회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을 보면 2012년에 34만 4천 건에 불과했다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0만 건, 47만 건 이랬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에 61만 건을 넘어섰거든요. 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좀 홍풍이 불면서 그 덕에 거래가 크게 늘었다가 올해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전월세 거래량은 상반기에 74만 7,745건으로 작년보다 3.1% 감소했습니다. 네. 이게 최근 5년 평균치와 비교를 해보면 3% 늘어나긴 했는데요.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전세 거래는 작년보다 7.5% 감소한 반면에 월세 거래는 2.7% 늘었는데요. 그래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작년보다 2.6%포인트 늘었습니다. 예, 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뉴스입니다. 자, 다단계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 다단계 그러면 보통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판매원들은 수익이 어떤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료가 나왔네요. 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건데요. 지난해 다단계 판매 매출액이 5조 1,53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14.6% 늘어났습니다. 네. 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니까 역대 최대 규모인 꽤 건데요. 많은 규모네요. 네. 네, 그렇죠. 예. 다단계 업계에 종사하는 판매원도 796만 명으로 800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6명 중에 1명꼴로 다단계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다단계로 돈을 버는 사람은 좀 많지 않습니다. 800만 명에 달하는 판매원 중에서 162만 명, 그러니까 20%가량만이 업체부터 후원 수당을 받았는데요. 네. 지난해 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 수당이 1조 6,775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절반인 8,200억 원가량이 상위 1% 미만인 16,000여 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위 1% 이내의 판매원의 평균 후원 수당은 5,104만 원, 그리고 나머지 판매원이 받은 평균 후원 수당이 53만 원이니까 고의 차이가 100배에 달했습니다. 100배 차이가 나는군요. 예, 역시 정말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다단계가 네트워크 판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호조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업계의 설명은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보다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더 높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단계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다단계는 초기랄 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유동성이 낮은 자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을 텐데 다단계로 돈 버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업체가 운영한 기업인지 또 조건은 어떤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단계 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공정위 홈페이지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톱 뉴스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은행의 경제성장의 하향 조정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요. 0.1%포인트 낮춘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하반기에 브렉시트 같은 대외 리스크도 있고 국내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같이 넘어야 할 산들도 많은데 하반기 추경 같은 정책적 효과가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경 쓰는 만큼 좀 경기 훈풍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지도를 갖고 여행하는 경우와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를 갖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훨씬 여행을 즐기시기에 좋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좀 똑똑하게 준비해서 생활하는 경제가 훨씬 즐겁고 유익합니다. 그런 똑똑한 경제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똑똑한 경제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많은 분들은 아직 낯설다고 하시네요. 똑경사라고 했는데요. 네, 현대회계법인의 손종환 회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행철입니다. 어디 여행 계획 잡으셨나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예, 워낙 바쁘시니까 사실 저도 좀 아직 계획은 못 잡고 있는데 요즘은 해외로들 많이 나가시거든요. 예? 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면세점 쇼핑하는 이 재미를 꼭 빼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공항에서들 많이 하시고 또 티켓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시내 면세점도 가시는데 면세점 그냥 가서 물건이 더 싸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지만 면세가 뭐지?
내가 왜 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지? 이게 좀 가끔씩 궁금증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면세의 의미는 이제 문자 그대로 세금을 이제 면제한다는 의미인데요. 통상 뭐 세금이 여러 가지 세금이 있겠지만, 부가가치세가 저희 이제 세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므로, 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게 제일 많고요. 물론 이제 주세나 뭐 수류를 사시면은 주세 같은 게 예, 면제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하고 서비스에는 네네. 부가가치세가 다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면세점에서 세금을 제하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싸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럼 그 세금이 뭐지라고 했는데 술의 경우에는 주세.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공산품이나 물건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세에다가 술에는 또 부가세도 또 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가세는 대부분의 제품에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술은 이 소매점보다는 아주 싼 가격에 그렇죠.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가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 보죠? 그렇죠. 지금 현재 2015년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네. 소득세가 제일 커졌는데요, 이제. 네. 뭐,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이 뭐 힘들다고 얘기도 하시는데, 네. 2014년 그 이전까지는 쭉 부가세가 항상 1등이었습니다. 예.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듣습니다. 저희만 해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뭔가요? 흔히 말하는 VAT. 네. 예. 이게 뭐죠? 부가가치세는 뭐 저희 상품이나 제품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거를 공급할 때 그 제품 가격의 10%를 단 그 금액, 10%의 금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판매하시는 분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익이 아니라 그 매출 금액,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 큰 거죠. 예. 자, 2014년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세금은 부가가치세였고요. 면세점 가셔서 여러분 이 면세돼서 싸 할 때 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오늘 이 면세점에서의 면세가 주세에 빠지고 뭐 관세가 빠지고 엉뚱하게 생각을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크다는 거 오늘 알았거든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가세를 잘 아시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네. 왜냐하면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아, 간접세. 자꾸 이제 하나하나 양파 껍질처럼 알아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간접세란? 예. 간접세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하고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아, 네. 예,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자한테 세금을 받아서 판매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간접세의 반대 의미가 이제 직접세인데 대표적인 직접세는 법인세, 뭐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예. 주민세도 혹시 직접세인가요? 주민세는 부가세라 그러죠. 세금에 세금을 붙으니까 그건 이제 또 부가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간접세로 유명했던 게 최근에 사실은 이 경유 또 디젤 오염 뭐 디젤차 논란 나올 때 유류세 얘기가 막 뜨거웠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간접세인가요? 그렇죠. 예. 유류세가 간접세인데요. 이제 뭐 저도 처음엔 예전에는 유류세가 뭐 하나의 세목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석유류에 붙는 모든 세금을 의미합니다. 아, 석유류에 붙는 모든 세금이 유류세, 별도의 유류세라는 세가 아니고, 예. 그런데 뭐 저도 찾아보니까 관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과 거기다 또 더해서 수입 부가금하고 판매 부가금이라는 준조세가 또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하도 이렇게 유류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세금이 없으면 저희가 뭐 기름이 요즘에 한 1,500원 정도 휘발유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면세가 되면 뭐 한 5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한 1,000원 정도가 세금이 붙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유류세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주유소협회에서 이 주유소에 이런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기름값의 60%는 세금입니다. 예. 사실은 필요하고 세금이라는 건 뭐 국가의 아주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인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삶의 많은 부분에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모르거든요. 다시 부가가치세로 한번 돌아가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 들으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 거죠? 최종 소비자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결국은 사는 사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종 소비자 외 중간 생산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출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되고 반대로 본인이 산 제품에 대한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은 그 사업자한테 100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110원, 10%의 110원을 대금을 받고 100원은 사업자가 가지시지만 그 10%는 또 세무서에 납부를 하십니다. 네. 반대로 그 물건을 산 사업자분은 그 10원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시는 이유가 이걸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그 세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들어도 사실은 이걸 왜 못 돌려받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사업자라고 한다면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어떤 의미죠? 사업자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사실은 개인 사업 등록, 법인 사업 등록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앞서에 해드렸잖아요. 뭐 커피숍을 내던 혹은 뭐 어떤 작은 뭐 수입 가공품을 만들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물건을 사고 그러면 제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면 네. 부가가치세는 환급은 가능하지만 네. 제가 첫 방송 때 말씀드렸던 탈세입니다. 그거는. 이 환급이 가능한데 네. 받으면 탈세다. 왜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독립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독립적이란 말은 누구에게 고용이 안 돼야 하고 또 사업자는 이 제하나 이런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시는 분만 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근데 또 이 방송 들으시다가 나는 지금 반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런데 네. 누구에게도 고용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라고 하시면 빨리 세무서를 가시거나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내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걸 정확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봐야겠군요. 예. 자, 청취자분께서 이런 궁금증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 있습니다. 이만큼 내서 투자하십시오. 뭐 얼마 돌려받습니다. 월 얼마 이런 거 나오는데 최근 시가가 올라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한 세대 한 주택을 적용받아서 양도소득세로 내가 면제받고 싶은데요. 이런 의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뭐 퇴직한 분들이 큰 아파트를 팔고 이제 작은 아파트를 사시고 여윳돈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뭐 청취자분은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또 상가와 같은 상업용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게 좀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오피스텔이고 뭐 이렇게 텔이라는 게 주택이라는 의미겠죠. 네. 예,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1세대당 1주택만 3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둘째는 해당 오피스텔이 처분 당시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셔야 됩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뭐 국세청의 의견은 이 상시 주거용이라는 의미는 내부 구조나 뭐 형태가 주거용이고 또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는 집일 경우 또 한 세대가 그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이 비과세 즉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부분인데 이 내부 구조 형태는 사람 스타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구분이 있나요? 예, 뭐 내부 구조 형태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뭐 그 오피스텔 안에 세탁기나 뭐 가스레인지 등의 이제 기본 주거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로 설치해두고 사무실로 쓰시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런 그 형식적인 부분만 보면은 이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네네. 여러 가지 뭐 보조적인 판단이 많은데요. 그리고 네. 또 논란도 사실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 증상, 오피스텔 주소가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업용으로 써서 이게 오피스로 쓴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반대로 이게 뭐 저희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실 때 전입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피스텔도 똑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예,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건 주거용으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용 목적을 보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앞서 이 면세 얘기와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흘러갔는데요. 자, 오피스텔 이 처분에 대해서 이게 세금을 내느냐,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좀 논란이 분분한데 요 얘기 다음번에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환 회계사였습니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정답은 증강현실 AR입니다. 1727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좀 줘요. 네, 이러셨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정동국장 티켓은 3954님과 4549님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